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칼럼에서도 한 번도 공개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공개 안 했던 내용을 오늘 정말 최초로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그리고 지금까지 코칭을 준비하면서 30권이 넘는 심리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정통한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내용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적용하셔서 에뛰아드 다음 면접 뜨면은 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래서 절대로 유출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은 외항사 승무원이 되면 제일 기대되는 게 뭐예요? 해외여행, 그쵸? 또? 어떤 거요? 외국어를 배우는 거요? 외국인 동료요. 동료, 네, 외국인 동료. 또? 음식, 그쵸, 다양한 문화, 외국에서 사는 거, 그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외항사 승무원 돼서 제일 크게 느꼈던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멋있다고, 그쵸. 일단 가족들의 영웅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희 엄마 1등석 태워드렸을 때 이런 명언을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치매 걸려도 안 모셔도 될 것 같아.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효도 다 한 거 맞지? 이랬더니 저희 엄마도 맞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에뛰아드는 지금 형제랑 자매까지 전부 다 비즈니스 티켓 가능한 거 아세요? 그래서 정말로 온 가족이 다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서민들이 일평생 살면서 언제 1등석 비즈니스를 솔직히 구경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족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이 곧 여행이고 그리고 여행이 곧 일이고 또 영화 같은 일상을 정말로 살게 돼요. 이거는 역시 또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이랑 돈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매일 그것도 돈 벌면서 하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랑 LG 들어갔다고 하면 와 진짜 취직 잘했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이게 신입사원 초봉이래요. 삼성전자는 350 정도, LG전자는 320 정도. 생각보다 되게 적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면 평균적으로 받을 월급이에요. 특히 요새는 비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에뛰아드 다니는 저희 현직 제자가 거의 42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당연히 이런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진짜 찐따 같은 남자가 정말 보기도 싫은 남자가 나한테 고백하면 어때요? 싫어요, 짜증나요.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되시는 순간 그런 남자는 좀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요.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돈을 벌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은 진짜 좀 다가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유독 일반인 직업 중에서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 또 기업가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승객으로 만날 기회가 많아서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승무원 전문 서비스 보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의 상류층들이랑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결혼정보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여자들의 카테고리를 직업 혹은 뭐 집안 이런 걸로 나눠놓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승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능적인 거라든지 외모적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교양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또 입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능력 있는 남자들이랑 만나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능력 있는 남자 안 만나보셨어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 그쵸? 우리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좀 매겨지는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일단 데이트 통장이니? 더치페이니? 이런 시덥지 않은 것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 세상이 좀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평범한 98%한테는 그냥 꿈일 뿐이에요. 오직 2%만 합격을 하는데 지난 카타르 같은 경우에 3,000명 중에 70명이 합격했고 또 5월 면접에서는 400명 중에 9명이 최종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0분 조금 덜 되게 모이셨는데 이 중에서도 한 두세 분 정도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다 자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다른 평범한 98%랑 여러분은 뭔가 다른 걸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 하고 계신가요? 다른 생각과 다른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아, 바로 도리도리를 하시네요. 네, 만약에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전략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다음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러면 특별한 2%는 어떤 전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모였겠죠? 어디였지? 네. 저도 지금 되게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역시 한때는 평범한 98%의 승준생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10년 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수험번호상관 배서희입니다. 네, 공통 질문으로 대한항공 자랑 좀 해주세요.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좌우명을 가진 저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CF를 보면 항상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CF 때문에 대한항공을 꼭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은 타 항공사와는 달리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골에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마음에 매우 호감을 느끼고 대한항공이란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의 회사의 색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달리 유니폼 디자인에서부터 항공기의 디자인까지 누가 봐도 대한항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보분은 대한항공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대한항공은 13년째 헤비터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은 정말 훌륭하고 또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사요! 인사!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합격했을 것 같아요? 네, 다 탈락이에요. 이렇게 하면 4명 다. 그죠? 여러분도 면접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 계셨다면 혹은 이렇게 보려고 하셨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탈락이죠. 지금 이거 몇 분 정도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5분! 그렇게 길게 느꼈어요. 그죠? 이거 2분도 안 된 영상이에요. 그리고 각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평범한 98%가 돼서 면접관의 인상에 절대 남을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결과는 네, 불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대학도 전 동국대 출신인데 동국대도 면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디즈니도 면접으로 그것도 토익 점수가 미달인데도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탈락했다고? 하면서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 결과는 탈락이니까 왜 내가 탈락했는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혹시 좀 뚱뚱해 보였나요? 아니죠. 되게 날씬하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되게 뚱뚱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대한항공 면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정말로 연예인들 다 모아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때 한 55kg, 56kg 정도 나갈 때인데도 그래, 내가 진짜 자신감 갖고 합격을 하려면 47kg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47kg로 잡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네요. 네.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만 나니까 하루 종일 진짜 먹고 자고 게임하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인데 저는 다이어트에 20대에는 계속해서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식도 하고 또 먹토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간 채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47kg가 아니라 74kg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하나도 만나지 않았고 승무원이라는 그 꿈은 진짜 저한테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동굴 속에 암흑 속에 있을 때 2012년은 정말 역대급 채용들이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전년차에 들어가 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맨날 다른 승준생들은 꿈을 이루는 걸 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속상하죠.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꼴로는 지금 못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그렇게 망가지니까 저희 언니가 너무 불쌍했던지 같이 유럽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돈은 제가 냈지만 어쨌든 간 언니가 유럽을 같이 데려가줘서 저희가 유럽 여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파리를 갔어요. 혹시 파리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많이 가셨네요. 파리에 에펠탑을 보는데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에펠탑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그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 파리 밤에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진짜 속으로 울었어요.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고. 그래서 에펠탑을 한참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비행으로 왔어야 되는데 나 지금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펑펑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 이 에펠탑 앞에 섰을 때 나는 반드시 승무원이 돼서 돌아온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일단 미친 듯이 정보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탈락했는지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는 건지 합격 후기를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날 며칠 합격 후기를 보다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네? 합격자들의 공통점. 합격자들의 공통점이라기보다 저는 제가 틀린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영어, 외모, 나이, 스펙 이런 것들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도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이 든 게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충족시키지 않아도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저만의 합격 공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지 2달 만에 에티하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연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본인이 쓰셨듯이 토익 540점에 그리고 회화 실력이 제로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 스터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진짜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 진짜 이대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스터디하면서 나는 승무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딱 한 달 만에 합격하셨어요. 이분은 정말로 영어가 되게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한마디로 합격을 하시면서 영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증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외항사 면접을 도전했다가 그리고 포기했다가 도전했다가 포기했다가 하면서 10년 동안 장수생으로 보냈던 35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탈락을 하면서도 포기를 못했던 이유 혹시 아세요? 여기서 조금 나는 지원을 해보고 지금 면접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첫 지원이세요? 진짜요? 놀랍네. 네. 왜 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하고 싶었던 꿈이라서. 또? 주변에 쓴소리가 무서워. 주변에 나 떨어졌다고 누가 쓴소리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럼요. 처음부터 서류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음.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후회가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뭔가 아슬아슬하고 될 듯 말 듯 하니까. 이분도 최종까지 간 적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이 들면서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고 굳이 승무원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한번 일단 우리가 준비하기로 발을 들여놓으면 왜 도대체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승무원은 내 인생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예요. 그죠? 어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름 돋게 예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외교관만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도 그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하신 거고 실제로 승무원은 진짜 붙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연차에 그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된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걸 되게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인지 방구인지 아니, 포기 안 하는 사람 원래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그것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나기 전에 그냥 준비 없이 지원을 하셨다가 당연히 탈락을 하셨는데 이분한테 가장 심각했던 건 이 승무원이라는 꿈을 못 이루면 내가 인생에서 뭔가 극복할 수 없는 패배감 같은 게 생길 거라는 그런 공포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역시 한 달 후에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패배감을 가지셨던 분이 지금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카타르가 사랑한 그녀라고 그렇게 불려요. 하마터면 인생의 패배자로 살 뻔했던 분이 이렇게 지금은 카타르에서도 사랑받는 승무원이 되신 거죠. 이분들의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얘기를 해드리면 자, 면접관의 심리를 알면 게임은 끝나요. 이 심리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승무원 지원자니까 다들 본인의 입장은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내가 얼마나 자질있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면접관의 심리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면접관의 입장? 자소서 쓰면서 네. 한 번 있어요. 되게 지루할 것 딩동댕. 자, 면접관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면접 보러 왔어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어요. 자, 지원자 1번이 들어옵니다. 뻔한 얘기를 해요. 지원자 2번이 들어와요. 또 뻔한 얘기를 해요. 3번이 들어와서 또 뻔한 얘기를 해요. 134번이 들어와도 또 뻔한 얘기를 해요. 근데 135번, 여러분 중에 한 명이 135번인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떻다고요? 눈에 띄죠? 면접이 끝나면 135번, 이 사람밖에 기억 안 나요. 나머지 그 뻔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얘는 조금 낫다 하면서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 되는 건 바로 135번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ABC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지원자를 분류를 해보면 ABC 그룹이 있어요. 자, 135번은 A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자마자 합격,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합격인 거죠. 딱 인사를 하는 그 태도부터 풍기는 바이브 이런 거에서 더 이야기를 안 나눠봐도 합격인 그룹입니다. 자, C그룹은 당연히 그냥 보나마나 탈락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B그룹은 뭘까요? 어떤 분이요? 그냥 평범하고 애매한 사람들. 뭔가 그냥 확 바로 붙여주기는 어려운데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개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는 눈빛인지 없는 눈빛인지 모르겠어. 네, B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쟁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외모나 이미지, 영어,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소수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이기도 하지만 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냥 승무원 준비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남자친구도 괜찮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죠. 우리는 원래 다 한두 개씩은 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B그룹의 상단에 들어가려는 아주 힘든 경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A그룹의 5% 정도 해당하거든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을 이 5%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A그룹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매력적. 어떤 매력이요? 면접관이 궁금한 사람. 어떻게 하면 궁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된 답변을 하고 네. 재밌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좀 더 궁금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면접관한테 뭔가 나는 다르다라는 바이브를 주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막 벤츠 다른 분들이 어려운 질문 막 한국의 범죄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갑자기 나리야 질문할 게 있냐? 그래서 응 해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뭐 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나 합격한 거 맞나?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지?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시험을 물어보는 건가?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면접관이 막 드링킹, 커피, 마칭, TV, 막 라이트 하면서 자기가 대답을 막 하는 거야. 2인조인데 그래서 아 맞지? 그리고 여기 올라가 준비 좀 했어. 막 웃다가 그 말레이시아 면접관이 나리야 너가 너 이름 뜻이 뭔 줄 알아? 이래가지고 저는 한국 이름으로 밝고 아름다운 뜻이야. 너 말레이시아 뜻으로 너 여우야 이러는 거예요. 여우라는 뜻이라서 아 정말? 오케이. 막 제가 갑자기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 너 진짜 웃기다 막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대충 안 나가니까 뭐 I'm gonna be our company box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끝났대요. 5분 만에 나왔어요. 저는 나가. 그래서 thank you 근데 붙어가지고 파이널도 근데 파이널도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선생님도 진짜 좋은 게 진짜 저 말했거든요. 막 베스트 서비스도 나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즐겼고 있는데 갑자기 막 죽는다. We love you 나는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아. 막 이렇게 뽀뽀를 해주시. 어머머, 되게 재밌겠네요. 뭐 이거 너무 행복한 시그널인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나오는 정말. 자, 나리님이 면접 합격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네,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5분이면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을 아는데? 면접관한테는 5분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 그냥 우리 회사로 데려가야겠다. 그 느낌을 줬기 때문에 5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그 1%의 핵심은 그래서 바로 면접관을 압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도하면 될까요? 자신감. 여러분 나리님처럼 5분 만에 합격하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부터 나리님한테 알려드렸던 방법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핵심은 따라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고 그냥 오늘 듣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실천할 자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5개 이거를 1, 2, 3, 4, 5 이 스텝을 정확하게 따라 하실 분 여기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따라 하겠다 하는 사람. 손을 많이 드네요. 제가 장단컨대 이분의 여기서 한 3분 정도 따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3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전부 다 익히고 따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합격의 5단계 공작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합격 후기 100개를 모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는 분? 그러면 여기서 나는 다음 면접 때 100%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네, 100% 합격. 만약에 합격 안 하면 나 죽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손을 안 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지원하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있다는 뜻이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했을 거예요. 보통 자기가 안 될 이유를 생각해요.
근데 안 될 이유라는 그거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후기를 100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내구조 자체가 안 된다고 성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조의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합격 후기 몇 개 정도 읽으세요? 아, 그쵸. 한 3, 4개. 한두 개에서 3, 4개 정도 읽고 말죠. 그러면 안 돼요. 100개를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안 될 이유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결과는 무조건 안 되는 거지만 이 내구조를 바꾸는 건 결국엔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오, 너무 좋아요. 와, 역시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진짜 좀 특별한 분들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됐어요? 여러분들은 제 칼럼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그 가치를 느끼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끼리 여기서 오늘 단톡방을 만드셔서 뭔가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특별한 3%가 바로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합격 후기를 읽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은 합격자랑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디즈니래. 에티하드에 합격하기 전에 제일 많이 몰두했던 것도 합격 후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뽑아서 보셔도 되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분은 합격 후기만 한 달 동안 분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합격 후기 분석하다가 면접 보러 가고 그러고 바로 합격했어요. 중간에. 근데 원래 이분이 면접 안 간다고 하셨었어요. 왜냐면 준비가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낙 한 달 동안 합격 후기를 열심히 분석하셔서 저는 충분하다고 내구조도 다 세팅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진짜로 가서 바로 합격을 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까지 합격 후기 이 정도로 해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합격을 못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오늘부터 꼭 시작을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인데 자, 여러분이 역시 면접관이에요. 저는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공항 카페에서 일할 때, 자 다음. 저는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공항 카페에서 일할 때, 자 다음. 저는 긍정적이고, 자 어때요? 벌써 3명만 들어도 되게 벌써 지루하고 짜증나죠. 면접관은 이런 걸 하루에 수백 명한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면접관은 면접자의 어떤 걸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답변 안에서 뭔가 드디어 긍정적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군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판사나 변호사들이 회의할 때 보면 그래 오늘 뭐 시신 몇 개야 어떻게 죽었어 이런 식으로 아무 감정이 없이 그런 대화를 해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맨날 허구한 날 그런 걸 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에서도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긍정적인 거에 감정을 느낄까요?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라면 긍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아예 그냥 제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답변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만의 스토리. 면접관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법한 그런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전 댓글로 불려요. 어디에 가든 제일 핫한 남자만 만나거든요. 제 비밀을 알려줄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듣고 싶어요. 그 수많은 저는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뭔가 그래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이분은 실제로 지금 카타르 현직인 제 제자인데 제가 만들어드린 답변이고 이것도 저희가 만들 때 뭐 없는 얘기를 억지로 꾸며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스토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멋졌다거나 아니면 남들이랑 다른 뭔가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면 거기서 소재들을 발굴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본능을 설득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이 이론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 뇌는 3가지 파트로 구성돼요. 이성, 감정, 그리고 본능. 이 3가지 중에 가장 강한 게 뭘까요? 본능이에요. 왜요? 자동으로 그렇게 느껴서.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진짜 오징어예요. 진짜 오징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강남에 1,000억대의 건물이 있대요. 그럼 있잖아요. 갑자기 조금 잘생겨 보여요. 진짜.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남자 안 만나봐서 그래요. 왜일까요? 분명히 오징어는 똑같은데 왜 갑자기 1,000억대 있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잘생겨 보여요? 네, 맞아요. 그 오징어의 어마어마한 자산이 내 이성을 무력화시키고 본능을 설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면접관의 본능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걸 모르니까 역시 또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거고 저한테 배우러 오신 거겠죠. 근데 기뻐하실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승무원 지원자들은 면접관의 이성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이성을 설득하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듣기 싫어져요. 만약에 그 오징어가 나 1,000억대 건물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뭐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으며 이런 거를 네,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설득해야 한다. 실제로 근데 이 심리적인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막 당장 내가 면접에서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왜 안 쉬워요? 문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면접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요.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자, 심리라는 건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똑같은 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우위에 서서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방어 기제가 생겨요. 난 못할 거야, 이 생각. 그러면 이 못할 거야에서 할 수 있어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심리 기법을 아셔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 같이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바로 면접장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지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도 단톡방을 만드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미션을 하고 인증을 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잠깐만요. 끊어갈게요. 네, 혹시 의자가 없으신가요? 여기 하나 있는데 일단. 저쪽에 빈자리 하나 있거든요. 앉아주세요. 이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네. 제가 제일 쉬운, 왜냐하면 심리법칙이 저희가 적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일 쉬운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면접에 가셔서 면접관을 먼저 칭찬하면 합격률이 20%가 올라가요. 왜일 것 같아요? 한 번도 면접관을 칭찬하신 지원자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서 합격 후기를 안 읽은 티가 납니다. 호감이라서. 칭찬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죠.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칭찬이라는 포장을 입혀서 내가 면접관을 평가하는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면접관도 실제로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 지원자가 면접관을 칭찬해서 막 면접관이 좋아해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오케이 너 합격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보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한다. 왜 안 넘어가? 네, 제가 근데 지금 3가지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나는 진짜 완벽하게 지금 이해했고 집에 가서 하실 수 있는 분. 역시 3% 나와요. 자, 4번째는 우두머리 바이브인데 우두머리 바이브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우두머리의 느낌이 나는 거.
이 스텝 4부터가 진짜 그 A그룹에 들어가는 합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면접에서 임했던 그 모든 생각 있죠? 그게 이거랑 가장 대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면접관한테 내가 면접관보다 윗사람이다, 우두머리다 라는 것을 바이브로서 그리고 말로써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쭉 생존을 해오면서 본능적으로 우두머리한테 복종하는 그런 본능이 생겼어요. 혹시 왠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나보다 강자인 우두머리한테 맞서 싸웠거나 그 우두머리인지를 막 못 알아보고 예를 들면 토끼가 호랑이한테 덤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우리의 조상이 돼서 우리가 자손으로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두머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기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쉬우세요? 조금 불쾌하고 약간 굴욕적이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이성이 외치는 목소리예요. 우리의 본능은 복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생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종하면 나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 사람이 그냥 괜히 좋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면접관한테 내가 우두머리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이요. 질문을 해요, 면접관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날씨 어떠세요? 오시는 길에? 오늘 날씨 어떠냐? 그게 어떻게 우두머리 바이브죠? 지금 잘못 이해했어요. 결국에는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두머리 바이브를 보여주면 면접관은 본능적으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본다? 우두머리로 인식하면 이렇게 봐요. 영어를 못하죠? No problem. 입사 전까지 그냥 공부하면 되지. 괜찮아. 보이는데 큰 흉터가 있다고? 괜찮아. 내가 지워줄게. 이거 제가 가짜로 쓴 거 아니에요. 실제 합격 후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는데 답을 모르겠다고? 괜찮아. 그럼 다른 질문 줄게. 너는 진짜 특별한 아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두머리 바이브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두머리 바이브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미 기본적으로 우두머리에 자질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성함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가령님. 만약에 소개팅에 나갔는데 이런 남자가 나온 거예요. 진짜 땡 잡았죠, 그죠?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령 씨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 소개팅 나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땡땡님 만나려고요. 이 사람 만나려고 내가 시간 오늘 다 비워놨어요. 좋습니다. 네, 성함 어떻게 되세요? 모자 쓰신 분. 김예진이요. 예진님. 예진 씨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소개팅 왜 나왔어요?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난 좀 다른 대답 있다 하시는 분. 해주세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왜 물어볼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으면 마세요. 저요. 네. 시간 많아서요. 시간 많아서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죠? 시간 많고 나 오늘 널 위해서 시간을 뺐다, 그죠? 또 좀 연애 고수가 없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서. 근데 너는 마음에 든다 이거네요, 그죠? 지금까지 내 눈에 사는 남자가 없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모쏠이 있어요. 진짜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이런 제가 옛날 사람을 지금 킹카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돼? 훈남. 이런 훈남을 만났는데 자 이렇게 대답하면 어때요? 아니요, 남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강 씨 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두 번째, 네? 인기는 무슨 저 좋다는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자 어때요? 네, 미쳤냐, 그쵸? 이런 거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10년치 놀림감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답해 보세요. 다른 항공사도 지원했어요? 그랑지.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럼 오직 에티하드만 지원했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이 고민해봤는데 너네 항공사의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네 회사만 지원했어. 역시 오직 에티하드.
분홍색 입으신 분. 사실은 지원했다고. 지원했어요. 그럼 거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른 학교. 거기 붙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데 갈 데가 없으신 거네요. 또, 난 다른 의견 있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버건디 색깔. 처음 지원했어. 처음 지원했다. 다른 데 하나도 지원 안 했다. 에뛰아드만 지원했다. 네. 그쵸? 나 오직 에뛰아드야. 아니? 근데 다른 데 탈락했어. 자, 아까 전에 그 연애 고자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특별한 1%는 A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생각 중이야. 아, 지원을 할까 생각 중이야. 비슷해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도 기회 왔었지. 하지만 에뛰아드가 지금은 제일 끌려. 박수 안 치시나요? 네. 지금 이 답변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또 1%의 자질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답변을 만듦에 있어서 심리적인 우위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넣었거든요. 아, 지금 다 쓰시네요? 아, 이제 다 똑같이 대답하겠네요. 그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원리를. 차이는 바로 내가 우위라는 거예요. 면접관 너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를 아주 우아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프레임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사실 갑이라기보다 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을에서 갑이 돼야 될까요? 면접관 앞에서 갑 될 자신 있으세요? 갑이 되는 심리 전략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능적 포지션, 그리고 우두머리 비언어, 고프레임. 이게 또 말만 들어서는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본능적 포지션이란 사실 지금 이 세미나에서 오늘 가장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위험 감수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평생을 자존감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헤매요. 여러분 본인이 다 자존감 높다고 생각하세요? 왜 도리도리해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마 조금씩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뭘 하면 뭐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어쩌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존감 높아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벌써 자존감 높게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아셔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건 원래 타고난 사람만큼 높아질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태아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 거의 한 10살 때까지 다 형성이 끝나요.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자로 태어난 이상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부모님 중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만나는 이성. 네, 아빠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빠와의 관계, 아빠의 경험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여자의 운명은 아빠한테 달려 있고요. 여자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이긴 여자와 진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이긴 여자 같아요? 진 여자 같아요? 네, 아직 모르시겠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긴 여자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태어나기 전부터 딸이기 바랬거나 아니면 성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첫째들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첫째는 정말로 그냥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딸인 거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관념상 첫째가 딸이어야지 집안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엄마보다는 아빠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실제로 아빠가 되게 다정하다거나 뭐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아니면 6살 정도까지는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자가 전혀 불편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 사랑을 그냥 다 받고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공기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가 그냥 당연하잖아요. 이거를 누가 노력해서 쉬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사랑이나 인정을 크게 또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딱히 뭐 어떤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다기보다 그냥 내 말 잘 듣고 순종적인 그런 남자 성향들을 선호해요. 근데 이분들의 불행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유 모를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를 많이 받아요. 이거는 외모나 능력이나 뭐 집안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어느 집단에 가면 나를 꼭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긴 여자이기 때문에 진 여자한테 본능적인 경계심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자, 진 여자의 특징입니다. 반대겠죠? 네,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원했어요. 혹은 아예 바라지 않았어요. 이 아예 바라지 않았던 임신인 분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 게 태아한테 전부는 뭐죠? 아기한테 전부. 네, 부모님이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인데 부모님부터가 나를 거부하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다 거부했다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권위적인 거다 무뚝뚝한 아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별로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빠와의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평생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불편해요. 이 남자한테 내가 여자로서 잘 보이고 싶은 생각 1도 없거든요. 근데도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냥 뭔가 신경 쓰이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읽을수록 짠한데 욕심 안 내고 적당히 괜찮은 남자와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이분들은 남자한테 거부당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떤 괜찮은 남자를 내가 탐낼 수 없고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남자를 고르는 거죠. 이거 넘어갔네. 그리고 살면서 별로 미움받은 적이 없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혹시 왜 그럴지 아시는 분? 3번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진짜 또 짠한 얘기인데 진 여자는 이미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 되게 유하게 좀 조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의 노력을 많이 알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성취한 것 이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 여잔가요? 이긴 여잔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아마 이긴 여자의 특징이 많으신 분들은 나 이긴 여자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진 여자의 특징이 많으신 분들은 뭐야 내 진 여자 제가 뭘 알아 이런 반발심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용어일 뿐이지 뭐 이겼다고 해서 세상 만사를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또 다 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 자, 면접에서 우리가 만나는 면접관은 남자, 여자 둘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평소랑 똑같다고 해도 왠지 면접관에 따라서 좀 뭔가 이 사람이랑 뭐 케미가 안 맞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거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긴 여자 100, 뭐 진 여자 100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긴 여자가 뭐 70, 진 여자 30 이런 식으로 비율로 그냥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만 혼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보완해서 강화할지 그 전략을 아시면 되겠죠. 저는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죠? 참고로 저는 찐 진 여자예요. 그렇지만 그 진 여자라는 걸 알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했고 이제는 정말 많이 보완하고 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진 여자의 삶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쵸?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살겠어요. 세상에 많은 도움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면접관이 유리할까요? 이긴 여자는 어떤 면접관이 유리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남자, 그죠? 진 여자는요? 여자 면접관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긴 여자랑 진 여자의 특징을 반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베스트인데 역시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이긴 여자의 특징이 강하다면 남자 면접관이 유리해요. 근데 왜일 것 같아요? 뭐 남자가 이긴 여자면 다 좋아하나요?
표가 안 나서요? 불편하지. 딩동댕. 네. 내가 안 불편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크게 잘 보이고 싶은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긴 여자들은 남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 나 좋아하잖아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면접을 볼 때 훨씬 편한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진 여자는요? 남자랑 보면 좋을까요? 본능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면접관은 진 여자 특징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면접관을 어느 정도 유도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긴 여자가 면접관이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합격 확률이 올라갈까요? 심지어 면접관이 진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겸손함 매력 없어요. 솔직하게 부족함을 유쾌하게 드러나는 게 베스트예요. 털털하게. 예를 들면 연예인 이효리 있죠. 그분처럼. 근데 이효리님은 그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진 여자의 특징이 강하기는 해요. 근데 뭔가 나는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 다 드러내도 전혀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하면 진 여자의 면접관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진 여자는 이긴 여자든 진 여자든 우두머리 바이브가 없으면 굉장히 무시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 비언어라는 걸 좀 강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김정은이랑 트럼프 중에 누가 더 윗사람 같아요? 네, 이견이 없이 무조건 트럼프죠. 왜요? 누가 어깨 치는 거 얘기했어요? 아주 눈썰미가 좋네요. 네, 이러고 툭 어깨를 한번 치죠. 그리고 손도 먼저 내밀어요. 자, 이 5걸음 걸어와서 악수하는 이 짧은 순간에 이미 서열이 다 정해져요. 이 서열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랑 실제로 트럼프랑 서열이 있나요? 그냥 똑같은 각국의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트럼프가 훨씬 더 서열이 높아 보일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쵸. 그리고 미국이 좀 큰 나라기도 해요. 그건 이성의 판단이긴 하지만. 여러분, 직장 상사나 교수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어깨 한번 툭 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면접관한테 적용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면접관을 툭 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상위 1%의 비언어를 갖추고 있나요? 역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꼽아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자기 이름 불리기를 기대하시는 분. 너무 좋다. 자원하시는 거 너무 좋죠. 네, 나와주시고 의자가 없어서 네, 앉으시고 한 분 더 하실 분 없어요? 없으면 호명할게요. 네, 나와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예영입니다. 네, 예영님이 지원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면접관 역할이세요. 자, 두 분 영어로 가능하신가요? Yeah, sure thing.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스몰톡을 하고 그리고 지원 동기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Hi. Hi. How are you? I'm good. Are you? Are you right too? Fine. Call your name and why are you recruit this Etihad Airways? Okay, so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Yeon, and the reason why I applied to Etihad is because of the brand value of your company. And actually, I had a lot of options before I applied to become a cabin crew, but I thought Etihad has its own value when it comes to customer service.
And I also have I think I am an enthusiast when it comes to customer service, even though I do not have prior experiences. And I thought because you have very very good service, training for the cabin crews. So I thought if I can have an opportunity to work with your airlines, I could, develop my career at my fullest. So that's why I applied to your company. Thank you Thank you for listening. 잠깐만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번엔 두 분이 바꿔서 해보세요. 저쪽에 가셨다가 오셔서 지원자 역할 하시면 돼요. Hi, Hello, how are you? I'm really good to apply this Etihad Airways. Thank you for inviting me. All right. So how are you feel? So could you introduce your name and briefly explain why you want to work with Etihad Airways? My name is Yeju Han, and you can simply call me Claire. Because many foreigners didn't call my name Yeju, it's so difficult to us, so you can simply call me Claire. Because of the beautiful uniforms and the beautiful values of your company, Etihad, I want to join your company. All 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 I hope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네,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했었잖아요, 역할을. 첫 번째 면접관 역할을 하셨을 때 어땠어요? 평가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한예주. 네, 예주님은 상대방보다 더 비언어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쪼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땠어요? 본인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기엔 어땠어요? 이분이 더 강해 보였어요. 그죠? 안 그래요? 이 판단이 안 되세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두 번째 세트를 할 때 더 이걸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예주님이라고 하셨죠. 예주님의 이 자세 자체가 지금 비언어가 너무 약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자세만 딱 봤을 때. 그렇지 않죠. 왠 것 같아요? 네, 너무 저자세예요. 어깨도 더 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원자가 뭔가를 얘기할 때 너무 경청하는 태도였어요. 안 그래요? 반대로 어떠셨어요? 제가 지원자 역할을 네. 했을 때 되게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죄송해요.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영이요. 네, 예영님이 훨씬 더 비언어가 강해서 예영님이 우두머리 비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상대가 우두머리 비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된다? 호감을 느껴요. 맞아요.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이 우리한테는 호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비언어가 지금 더 셌기 때문에 예영님이 어떻게 보면 더 복종의 그런 호감을 느낀 거죠. 이 두 분이 했던 답변은 어땠어요? 다 들으신 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서로 잘 들었어요? 네. 솔직히 정말로 요약해서 얘기해 보세요. 일단 유니폼이 너무 뷰티풀하다고 했었고 네. 서비스나 브랜드 밸류 많아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길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쵸? 네, 맞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요.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데 영어를 잘한다 말고는 인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답변을 더 짧게 하셔야 돼요. 상대를 내가 역시 또 소개팅에 나갔어요. 근데 남자가 역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 일장연설을 해요. 그럼 그 남자의 가치가 높아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말을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언어가 높은 거예요. 자, 다음 한번 지원자를 받아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원자. 너무 그죠? 막 팩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축되셨죠? 김지영님. 가능하세요? 안 돼요? 그럼 김주희님. 네, 김주희님. 하고, 이선아님. 네, 나와주세요.
자, 어떤 분이 먼저 지원자 하시겠어요? 저 영어 말고 한국어로도 아, 네, 괜찮아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그러면 먼저 지원자 역할 해주세요. 아무 데나 앉아주세요.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Hi, nice to meet you. Oh, I'm so happy to meet you. So I really like your jacket. Oh, thank you. 여기 혹시 어떻게 오게 됐어요? So you mean that may I explain why I applied for the Etihad Airways? I can just say one sentence because it's Etihad Airways. I know that Etihad Airways is the global company in the world and most beautiful aviation company in the world. I can say just these sentences is explaining about the Etihad Airways, and that's why I'm here. 좋습니다. 바꿔주세요. Okay, come. Hi, nice to meet you. Hi, may I ask your name? My name is Sonami. Sonali. And you can call me Sunny. Sunny. Okay. Then may I ask that why did you apply for the Etihad Airways? 저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정치권에서도 일을 해보고 지금은 다른 이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보니 이전에 계속 꿈꿔왔던 승무원이 계속 하고 싶어서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에티하드에 지원을 해서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랑 이런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져왔던 거를 승객분들 통해서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네, 주인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소다님이 하는 거? 일단은 되게 위압감이 있었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참 차분하니 이쁘다. 선아님은 어땠어요? 주인님한테 좀 기세가 눌렸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되게 똑부러지게 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땠어요? 어떤 분이 더 비언어가 강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분, 네, 주인님 그죠? 왜요? 그냥 걸어 들어올 때부터 자신감. 걸어 들어올 때부터 자신감이 있어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좀 경험이 있어. 모르겠어요. 괜히 얘기했다, 지금 이런 생각. 느낌. 자, 일단은 아까 그 두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두 분도 보시면 되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는 거? 지금 저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자세, 2번 자세. 어떤 게 더 비언어가 강해 보여요? 당연히 2번이죠. 이렇게 작은 차이만으로도 면접관이 나를 더 위대한 사람이래. 근데 윗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느낌도 역시 비언어를 깨지게 만들어요. 지금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볼 수 없으니 그냥 옆으로.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비언어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이 1%의 비언어를 갖추신 분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 전에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두머리 비언어라는 건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 5가지. 5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동이 느릿하고 여유로워요. 왜 행동이 느릿하고 여유로운 게 우두머리 바이브일까요? 쫓기지 않아서. 그쵸. 여러분들 각국의 정상들이나 혹은 리더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다 해줘요. 자기는 중요한 결정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뭐 국가 다른 데 순방하려고 가는데 막 비행기에 후다닥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네, 국격이 실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행동이 느릿하고 여유롭다. 그러면 우리도 면접장에 들어갈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두머리 비언어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유롭게, 걸음도 좀 천천하게, 그리고 말할 때도 조금 천천히.
그래서 예를 들면 1분 안에 내가 무슨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는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우두머리 바이브도 안 날 뿐더러 전달력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것도 바로 우두머리 바이브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가 바르고 허리가 곧은데 자세가 바르다고 할 때는 이 허리를 쭉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혹시 어디가 쫙 펴져야지 자신이 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이 부분이 확 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위험하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위축될 때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심장이 우리 신체의 가장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 그래서 약간이라도 내가 긴장되거나 위축되면 정말 귀신같이 어깨가 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실 때 어깨를 피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소리가 크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 거. 자, 이 목소리 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당연히 여기 앉아 계시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으신데 면접을 보실 때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까. 네, 우두머리 바이브니까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일단은 면접장은 나랑 면접관이랑 1대1로 보는 건 2단계 이상이죠. 뭐 센슈를 한다든지 디커도 1대1이 아니죠. 파이널을 간다든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면접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은 좀 괜찮다, 뽑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지도 않고 탈락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소리로라도 나라는 사람을 좀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눈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눈을 마주치라는 얘기일까요?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면접 들어가실 때 면접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들어가세요? 거의 안 그래요. 제가 이거 다 시켜봐서 알아요. 단 한 명도 먼저 면접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쳐다보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건 아니면 면접관이 날 쳐다보건 그때부터 절대로 다른 데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그래야지? 라고 한다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좀 놓치고 있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늘 유쾌하고 인생을 즐김.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나만의 스토리로 어떻게 내가 늘 유쾌하고 인생을 즐기는 느낌 줄 수 있을까요? 스마일을 보여주는 거. 그거는 기본이니까. 또 목소리 톤을 좀 유쾌하게 인생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그쵸. 그런 것도 전부 다 비언어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맞죠. 제스처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아까 전에 네 분 진짜 너무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B그룹의 상위들이 하는 거예요. 스펙이나 뭐 외모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거. 이해 가세요? 지원 동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유쾌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너 왜 왔어? 지나갔는데 사람 많길래 한번 들어와 봤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쟤 뭐야? 재밌는 사람. 일단 면접관은 저는 사교적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를 지금 주구장창 듣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귀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나사 풀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항상 뭔가 유머나 내가 이걸 되게 지금 재밌다고 생각한다. 그런 태도를 항상 면접관한테 보여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비언어가 강한 사람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 실례인데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중 남자친구를 수 있죠? 왜냐면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해 그것 때문에 좀 조언 좀. 소원 중요? 네. 개발하시고. 자기 개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있나요? 네? 왜요? 굉장히 뻔뻔하시네요. 자기 개발인데 왜냐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좀 구체적이어야 제가 다음에 뵐 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여기 지나가셨을 때 제가 보도 볼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조언을 차라리 듣고 그냥 내가 안 될 거라는 걸 인정하고 조언을 듣고 다음에 뵐 때 물어야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상대방의 네.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성격을
성격이 잘 맞는 걸 확인하려면 일단 만나봐야 되니까. 아, 그럼 만나봐요. 아니, 저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가 있어. 뭔 소리 하시는 자, 이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 되게 높죠, 그죠? 이미 좋아 죽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이야기한 모든 비언어를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번호 따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번호를 따는 게 굉장히 나는 재밌고 뭐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다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비언어만 갖추고 있으면 정말 내가 쥐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아이고. 맞나 뭐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저기 실례인데요. 제가 그쪽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귀가 열리지만 만약에 여자가 있는데 저기 실례인데요. 저 번호 좀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에어팟을 귀에서 빼려는 노력도 없이 안 믿어요. 이러면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왜 안 넘어가? 네. 두 번째 전략은 고프레임 전략이에요. 자, 이 고프레임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왜 샤넬백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샤넬백 좋아하세요? 명품백? 다들 안 좋아하는 척, 그쵸? 자, 어쨌든 간 여러분들을 제외한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명품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일까요? 그렇죠. 아무나 가질 수 없으니까.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 돈이 없어서 명품백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느니 더 가치 있는 거에 쓰려고 하니까. 그쵸? 만약에 샤넬백을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50원이에요, 샤넬백이. 그럼 지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 연애랑 또 똑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남자, 똑같을 순 없죠. 비슷한 남자 둘이 있어요. 둘이 뭐 스펙이나 외모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 남자는 나한테 엄청 매달려요. 누구시 없으면 나 죽을 거야. 이러고 또 한 남자는 나 같은 거는 그렇게 그 사람 인생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더 끌릴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후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프레임이 높은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사람한테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도 나는 지금 내가 면접을 보러 왔지만 너한테 내가 꿀릴 거 하나도 없고 난 진짜 자신 있고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아. 이런 태도로 면접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겠어요? 왜 안 쉬워요? 여러분은 본인을 정말 그만큼 믿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는 게 너무 네,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시장에 널려놓은 그런 짝퉁 가방들은 그거 그렇게 널어놔도 아무도 안 사가죠. 근데 명품은 우리가 구경만 하려고 해도 줄을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짝퉁 가방이 되고 싶어요? 명품백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명품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백이 돼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면접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다 본인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시간 내서, 그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길 바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세미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글이 한 조회수가 10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딱 여러분 한 30분 정도만 오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제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래도 제 글을 읽어서 이해한 사람들은 오시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딱 10%인 거죠. 자, 고프레임 답변을 분석을 해드리면 아까 전에 이 답변 있었잖아요. 당연히 다른 곳에도 기회가 왔었지. 이게 확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지원을 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항공사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 이렇게 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원을 해서 항공사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기회가 왔었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 프레임을 또 열심히 적으시네요. 네, 내가 프레임만 바꾸면 항공사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왠지 합격했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다른 곳에도 기회가 왔었지라고 하니까 그걸 역시 그 뉘앙스를 노리는 거기도 하고요. 결국 나는 모두가 원하는 인재야 라는 느낌도 같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에티아드가 지금은 가장 끌려 라는 건 역시 너네가 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선택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끌리는 것 뿐이지 다음엔 또 카타르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에미레이츠가 오면 에미레이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빨리 결정해라 라는 그런 선택의 압박까지 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로 하라고 하냐면 감히 네가 나를 뽑을지 말지 저울질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 되게 순해요. 근데 생각만이라도 이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보기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프레임을 높이고 뭔가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각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은 다 같이 하는 거. 제가 이거 합격 인큐베이터라고 말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승무원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 다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접 준비하면서 어떤 거요? 미소 자세. 네, 그런 거 매일매일 연습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고 계세요? 딱히 되진 않아요. 제가 상담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예 안 하시진 않는데 생각날 때마다 한다. 생각날 때마다 한다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한 달에 한 5번 정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안 하시죠, 그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오호. 여러분 혹시 운동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운동 싫어해요. 그리고 운동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운동 갈 때마다 좀 귀찮잖아요. 근데 전 세계 60억 인구가 운동 다 해요. 가량님 빼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싫어한데. 무조건 하게 돼요. 내가 게으른 것과 이런 건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 귀찮고 뭐 하기 싫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른 걸 하기 싫어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끼리 모여놓은 이 단톡방에서 서로 굉장히 응원하면서 같이 매일매일 그 데일리 미션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거든요. 여러분 스터디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시죠? 보통 어때요? 잘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서로 조금 좋은 답변이 있으면 그거 뺏길까봐 제대로 자기 답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세 같은 것만 교정받고 끝나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별로 도움 안 되니까 흐지부지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순준생이었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근데 1%만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단은 서로가 경쟁자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당연히 될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고 우리 빨리 아부다비 가서 만나자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되게 특별한 분들만 오늘 모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단톡방에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총대 한 분이 가랑님이 매셔서 단톡방을 만드신 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미션 인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분이 한 달 전만 해도 미소 연습을 할 때 3분 30초가 최대였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11분 30초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 보면 미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예뻐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집단 무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물론 특별한 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톡방에서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래요. 그냥 이게 평균이에요. 왜냐? 다 같이 하니까. 이 다 같이 하는 거에 같이 휩쓸려가는 그 힘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가려면,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공작 이론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합격 후기를 100개를 읽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게 효과가 있다고요? 왜 이걸 한다고요? 뇌구조를 바꾸는 거. 합격자가 했던 생각, 말, 행동 이걸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는 합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이야기로 답변을 만드는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면접관의 본능과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 대걸이야 라고 했을 때 호기심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웃긴 거 이런 것도 감정이고요.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셔도 돼요. 아니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면접관한테 쇼크를 주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 본능을 설득하는 심리 조작.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하나 알려드렸던 거 뭐였죠? 먼저 뭘 하면 합격률이 20% 올라간다. 그렇죠. 먼저 칭찬하면 합격률이 20% 올라간다. 그래서 면접관한테 어떤 칭찬을 하면 좋을지를 많이 연구하시고 실제로 연습을 해보셔야지 면접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 바이브였죠. 그래서 본능적인 포지션, 우두머리 비언어, 고프레임으로 가는 것들. 마지막으로 1% 동기들과 함께 성장을 하시면 자, 2달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합격합니다. 자, 이제 에티하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에티하드 채용이 최근에 정말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혹시 해외 면접 후기랑 우리나라에서 2번 있었던 면접 후기들 좀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어땠어요? 파일럿이 면접관. 네. 파일럿이 면접관으로 오질 않나? 아예 그냥 일반 직원을 면접관이란 그 척을 해놓고 앉혀놓질 않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두바이 어시스에서 그랬어요. 또 그 정도. 그리고 5월 면접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9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무슨 면접이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엉성한 면접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첫 단계는 오픈데이로 어세스를 보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승준생들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승준생도 문제지만 회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엉성하게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이미지가 실추될 만한 승무원들을 많이 뽑아놨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그 에티에서 일하는 제 제자랑 한 달이래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진짜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에티하드 내부에서 한국인 크루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승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시간 뭐요? 지각하는 거요? 그 실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잘리진 않아요. 정말 이거 하나 벌어지면 잘릴 수도 있을 정도의. 술 마시고 비행도, 네, 물론 잘릴 수 있어요. 되게 기발한 답변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를 터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에서 우리가 파킹을 해놓잖아요. 그때 슬라이드가 터진다는 건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일 때만 터져야 되는데 문을 닫은 상태로 어쨌든 그걸 잘못 오작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일 큰 실수냐면 슬라이드가 그렇게 사고로 터졌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지상에서. 그리고 그 슬라이드를 다시 접어서 비행기에 넣는데 한 2-3시간 정도가 걸려요. 전문가가 막 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가 공항에 서 있을 때 그 파킹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되게 비싼 공항 같은 경우에는 1분에 50만 원? 이 정도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2-3시간 걸리니까 정말 수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고를 한국인 승무원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브리핑룸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막 한국인이라고 수군대고, 또 인도인, 모로칸, 한국인을 동급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게 조금은 지난 이슈라서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되게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크루의 질이 나빠지면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인 뽑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행히. 그건 진짜 다행히. 왜냐하면 애초에 한국인들은 여기 안 써있네요. 애초에 에티하드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인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크루의 질이 나빠지면 사실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서 뽑힌 애들도 그렇게까지 평판이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훈 고객이 먼저 이탈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말로 에티하드는 중동 3사 중에 가장 작죠, 솔직히. 그리고 어떤 서비스적인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카타르나 에미레이츠에 비해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승무원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왜냐면 서비스의 매뉴얼이 엄청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냥 승객들이랑 되게 친구처럼 재밌게 서비스를 하고 즐겨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고객들이 매력을 느껴서 계속해서 에티하드를 찾는 건데, 그런 자질 없는 승무원들이 일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용 고객들이 떠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2013년에는 정말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왠지 아세요?
갑자기 2023년에 무슨 일이? 네. 그렇죠. A380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에 10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7월까지 4대를 지금 운항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상으로. 그래서 10대 그리고 2024년에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380이라는 기종은 워낙 많은 승무원이 타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처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에티하드 면접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기존의 에티하드 면접이 어땠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세요? 기존 에티하드 면접은 지원자를 굉장히 꼼꼼히 살피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랑 지원자랑 만나는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쳐봐야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속사포로 진행돼요. 근데 에티하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CV 자체를 5분, 10분 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에티하드의 면접관은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이 비행을 하면서 겸직을 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 사람을 앞으로 내가 같이 일할 동료로 보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비행하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무 예를 들면 뭐 싸가지 없게 한다든지 별로 이 지원자한테 인상이 좋지 않으면 자기도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되게 꼼꼼하게 보고 되게 다정하고 친절했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저는 뭐 어쩌고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에티하드 면접에서 파이널에서 거의 다 떨어졌었다. 그래서 인터뷰가 아닌 좀 대화의 느낌이 나게 면접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 그 자체를 보는 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에티하드는 옛날부터 지금은 약간 나이에 제한이 있긴 한데 정말로 나이를 안 봤었고요. 그리고 그 스카 체크 있죠. 카타르는 스카 체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청 빡세요. 그리고 스카가 몇 센치인지까지 써야 되고 어딘지도 표시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에티하드 면접 봤을 때 스카 체크 어떻게 할게요? 자, 손 내밀어봐. 오케이, 끝. 진짜예요. 다른 데 하나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됐었고 저랑 같이 그때 붙었던 분 중에 39이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분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그 지난 에티하드 면접의 그런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높게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승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역시 제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120명 정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하셨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한국인 승무원이 몇 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거든요. 그냥 대충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지금 남은 자리가 얼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어차피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뒤에 들어오건 말건. 근데 들어가고 나면 이 한국인 승무원 수가 적은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일까요? 에티하드의 최장점을 모르시네요. 친근감이요? 한국비행, 딩동댕. 네, 한국비행을 자주 올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현직 때 한국비행을 정말 자주 받았던 크루였거든요. 한 달에 3-4번도 진짜 자주 왔었어요. 근데 저처럼 많이 받지 않아도 2달, 한 3달에 한 번씩은 거의 와요. 왜냐면 이 100명에서 150명 안에서만 비행을 돌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리고 최근 입사한 크루들 평판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국 소수의 찐들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소수의 찐인가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에티하드 1% 에티하드 합격 세미나잖아요. 근데 에티하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2 슬라이드가 끝이거든요. 왜 것 같아요? 질문을 받으려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이 마지막 2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추측한 거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추측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에티하드 얘기보다 오늘 전부 다 더 길게 얘기했던 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어때요? 변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거나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치트키는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는 하시되 100% 사실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티아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진짜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2023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통하는 본능을 이 건드리는 것이 결국엔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승무원의 인생은 정말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승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훨씬 지금보다 다양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겪게 되실 거예요. 이 삶으로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표정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 표정들인데.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에어 아라비아 촬영 네. 두바이에 있는 승무원을 하다가 이직하는 페널티도 되게 심하고 네. 지불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게 혹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페널티인지 그걸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전연차 전연차에 어떤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막 카더라도 있고 이제 학원 연정님들도 그런 얘기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페널티도 없고 기간도 그냥 그 어떤 여유 없이 그냥 바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페널티를 물고 무슨 막 돈을 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비자를 취소했다가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그 과정에서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도 저도 옛날에 들었었어요. 에어 아라비아를 합격하시고 나중에 이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약간 케바케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영태는 기준상으로 얘기해드리면 토익 7, 800 정도만 넘으시면 사실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영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영태에서 나오는 용어들, 한국 용어라든지 서비스 용어 같은 게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영어 시험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 토익을 보시면서 좀 그 감을 찾으셔야 돼요. 적어도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는 아셔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나는 공부 좀 했고 토익도 한 800 이상 나온다 라고 하시면 정말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 왜 그만뒀는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만둘 이유가 99가지 999가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싫어서는 그 이유에 없었어요. 일단은 저는 애초에 승무원을 딱 3년만 하려고 했었고 제가 3년을 정했던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왔어요. 전 사업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의 뭐요? 제 지원 동기요? 옛날에 승무원 지원 동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아, 근데 이건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원 동기를 4개 준비했었어요. 제가 합격의 절대 공식을 만들면서 정말 설렁설렁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B그룹의 상위에 들어가면서도 살은 조금 쪘지만 면접관이 딱 보자마자 나를 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을 엄청나게 많이 짜갔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저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면접을 끝나고 나와서 제가 느꼈던 기분이 내가 준비했던 답변의 85% 이상을 다 얘기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지원 동기가 뭐였냐면 일단은 그냥 길고 짧은 그거예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거 2개, 길고 짧은 거 2개. 하나는 딱 듣자마자 얘는 뭐가 다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튀는 거였고 두 번째 거는 그냥 평범한 거. 저는 뭐 서비스 필드에서 5년 넘게 일해서 어쩌고저쩌고 승무원이 될 자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뭘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CB 때 이 질문 들었었거든요. 어떤 거요? 튀는 거 아니면 평범한 거? 아, 평범한 거로, 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평범한 거로 대답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걸어 나가는 사이에 이걸 뭔가 내가 튀는 걸로 했다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스비타를 했었던 경험이 그 전에 한두 번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외모에 되게 자신이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합격 후기 분석하고 뭐 답변하고 이랬던 게 다 무의미해지니까 그냥 차라리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해서 평범한 거 짧은 거로 했었고, 그때 비언어가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자신이 있는 그 비언어가 있었어요. 또 질문 있어요? 네. 혹시 나이 뭐 스트릭트할까요? 에티아드 나이요? 이거는 에티아드 30대 합격, 그러니까 30대가 넘었는데 올해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저는 참고로 저희 수강생분이 그걸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5개 이상 찾았어요. 그러면 30대도 붙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좀 제너럴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30대가 넘어도 심지어 10대로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특별히 동안이 아니셔도 동양인들은 정말로 외국인들이 보기에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늙어 보이지 않으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승무원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게 뭔지. 가장 크게 배웠던 거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갑자기 너무 감동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좋은 승무원이 아니었어요. 좋은 승무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승객을 막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뭐 안녕하십니까 엄청 친절하고 서비스 마인드 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은 잘했지만 승객한테 막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좀 못 사는 데서 오신 분을 막 마음으로 무시를 한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그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 능력에 대해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아직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는데 음. 서비스직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딱히 디맨드 커스터머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좀 알바만 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나리. 나리님이요? 나리님은 살면서 나리님을 좀 괴롭혔던 사람 없어요? 죽이고 싶었던 사람?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그런 적은 있었어도 뭔가 그런 커스터머를 만났을 때는 이거에 대한 답은 전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그 질문에 너무 꽂혀요. 예를 들면 진상 손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 경험 속에서 지금 진상 손님 딱 카테고리 분류하잖아요. 몇 명 얼굴이 떠올라요. 그 사람 거를 괜찮은 거 하나 써요. 그러면 답변이 매력이 없어요. 면접관의 본능과 감정을 건드리려면 나의 본능과 감정이 많이 자극됐던 그런 사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진짜 죽이고 정말 칼 들고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 없었는지, 아니면 분노 말고 내가 되게 두려웠던 순간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손님이 나를 되게 모욕을 준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이래서 되게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거. 근데 도저히 찾아도 없다. 그리고 여기 학생분은 안 계세요? 아, 학생분이세요? 그러면 정말로 사회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제발. 나 일 많이 안 해서 난 진상 손님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친구들이랑 뭐 아니면 수업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그거 얘기해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면접관이 뭐라고 할까요? 너! 무조건 너 진상 손님 얘기해야 돼.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라고 해요. 또 질문 있어요? 네. 혹시 전공이 그 승무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면은 네.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까요? 전공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력서 보면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많은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면접관이 여러분의 CV를 보잖아요. 딱 봤죠? 얼마나 볼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인상적인 게 없거나 텍스트가 너무 빡빡하면 3초도 안 봐요. 읽을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히려 텍스트가 적어야지 더 눈에 띄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CV 모아놓고 다 같이 피드백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학교는 정말 안 봐요. 눈에 안 띄어요. 왜냐면 여러분 웨티아드 지원할 때 학력 기준이 뭐예요? 고졸, 그쵸? 그럼 고등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런 거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대학교에서 뭐 배웠는지도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경력을 더 눈에 띄게 쓰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학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냥 내가 어떤 전공했고 이런 거 배웠어. 그래서 재밌었어. 이 정도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혹시 학생이세요?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그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5년 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4대 보험이 증빙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기록하고 그 증빙이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네. 이것도 역시 다른 분들한테 되게 도움될 것 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에뛰아드 면접에서 경력증명서 내라고 하나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회사 이름도 똑같이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동화 면세점에서 일했어요. 자, 한국어로 동화 써 있어요. 그럼 면접관이 그거 보고 뭔지 알까요? 동화? 뭔지 알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봐서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건 그냥 아예 과감하게 빼고 이 면세점이 어떤 걸 특화했던 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CV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